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적 제거다. 아니다. 도적 제거다. 배종찬 소장님.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예. 정적이냐 도적이냐 지금 여야가 완전히 전면전으로 맞붙은 모양입니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것이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것이죠. 예. 어떤 식으로 인식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다분히 정치 보복 성격이 있다. 그럼 이건 정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총선도 국민의힘이 더 유리해지고 2027년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공세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도적 제거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혐의를 더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을 누가 더 먼저 견인하는가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팽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중도층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는 이제 민생 문제 주로 언급하고 본인 문제는 이제 언급 자제했었는데 어제는 정적 제거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단 말입니다. 어떤 네. 뜻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야당이 이거를 단결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하마을을 이제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영 결집, 친노 결집 이런 거고.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친문으로 분류됐던 전해철 의원 경쟁자였죠. 도지사 경쟁자. 그리고 뭐 설훈 의원 이분은 뭐 이제 저격수였어요. 사실은 이재명 저격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이재명 지키기 일종의 이제 이런 거에 좀 합류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진짜 경찰이나 검찰이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낸 게 아니라 다 좀 논란들이 있어요. 이 지금 기소 내용들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김문기가 기억이 나냐 안 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 전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가 났다가 다시 기소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비리가 있으면은 같이 엄호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방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언급해주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논점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익 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싸고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이것은 정치 보복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에서는 도를 황금으로 바꿔줬다. 이게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공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넌지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뇌물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핵심은 사실은 제3자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던 이유는 예. 바로 정유라에게 삼성이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한 혐의를 또 받고 선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뇌물 공유와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 있는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수사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상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합당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을 상식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수사가 돼서 실체적으로 이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이 두산건설에 주어진 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필요한데 두 정치인들의 공방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이 끼어 있다고 봐야겠죠. 김 대표님, 이 예. 맥락은 어떻게 보세요?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해서 상업 용주를 변경하고 매각해서 차익을 환수하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1991년에 성남에 이제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두산이 병원을 짓겠다면서 91년에 한 10,000제곱미터, 3,300평 정도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94년에 병원을 짓기 시작하는데 97년에 중단을 해요. 예. 중단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분당 서울대병원 등등에서 병원이 너무 많이 지어져서 상업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두산은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이거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이미 성남시에 요청을 해요. 예. 근데 성남시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2010년에 이거에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원 짓는 거에 대해.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두산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성남시에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생겨요. 공공기관 5개가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LH도 있고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뭐였죠? 저기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예, 그래서 한 3,900명 정도가 고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두산이 요청을 하니까 그럼 두산 계열사들을 다 여기다 들여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이런 협상이 이미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뭐 두산 매거진, 오리콤 이런 데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옥을 지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남 FC 정확하게 성남 1화가 통일교재단이 우리 축구단에서 손 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개입이 되면서 그러면 성남 FC에 후원도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맥락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그 두산한테 판 거는 토지공사가 팔았어요. 성남시가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사는 주체가 성남시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LH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논란이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예.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용지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후원금을 줬는데 그 후원금 준 것 자체가 바로 그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와 그렇죠. 원인이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사실이 아닌데 왜 지금 와서 기소가 됐을까? 분당경찰서에서는 두산건설과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본 결과 무혐의로 본 것이죠. 그런데 예.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 의혹이 있다 봐서 검찰 쪽으로 이제 송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 하자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상황이 정리되면 다 같이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그 전 정부에서도 영수회담 형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뭐 여야 대표 만찬, 뭐 회동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해외 순방에서 뭔가 사실 보따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한미 통화 수혜프든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안이든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지 또 이제 여야 대표가 민생을 얘기를 할 텐데 빈손으로 만약에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치 국면이면은 이게 생산적으로 여야 대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도 또 이달 28일에 가처분 신청 신문 이후에 또 뭐 교체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으면은 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영수회담 요청했던 거는 단독으로 만나는 그림을 상정하고 이제 제안을 그렇죠. 했던 건데 이렇게 네. 여러 명이 만나는 그림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도 있겠어요.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은 사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법과 관련된 지금의 이 대결 구도 자체에 대해서 좀 유리한 국면을 이재명 대표가 잡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야 대표와 모두 함께 만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주도할 수 있는 민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분히 지금의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만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